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여전히 정당한 계엄권 행사였다, 내란으로 둔갑시켰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장시간 의견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헌법 질서를 뒤흔든 국가 권력의 행사였는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였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법이 허용하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셋 중 하나입니다. 수시간째 이어지는 변호인 진술로 특검의 구형량은 오늘 밤늦게야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내려진 구형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를 되새기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고규필 고객님. 왔다. 뱅크로 와. 재미가 뱅크로 와. 와. 놀라움이 뱅크로 와. 와. 혜택이 뱅크로 와. 재미있게 놀랍게 다양하게 와보고 싶은 뱅크 와뱅크. 고규필도 와뱅크. 광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공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볼 때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 사건 관련된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서증 검사라고 우리 증거 관련해서 막 2시간씩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또 여러 가지 호칭 갖고도 얘기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최후 변론이 또 있어요. 끝나고 네. 나면. 아하.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예측되기로 각 피고인마다 최후 진술 30분, 1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의 5시간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새벽 돼야 될 것 같아요. 끝나는 게. 아니면 네. 이제 재판장이 결정하면 이걸 중단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오늘 다 마치려고 하면 새벽까지 갈 것 같고요. 아니면 중간에 끄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새벽까지 가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이제 모두 끝나야 특검의 구형 절차로 이어질 텐데 오늘 8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5시를 기해서 제 한 명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8분의 1도 안 된 건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구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3가지인데 어떤 거 나올까요? 제가 볼 땐 제가 그냥 추측할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서 사형이 구형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구형은 사형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선고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너무 뚜렷하고 내란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무기 진영이나 사형일 텐데 예전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란의 구성 요건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도 미루고 있고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재질이 나쁘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이나 구형이 나올 텐데 대내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비교적 관심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일단 방중 성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간의 관계가 너무 어색해지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가치 외교, 가치 중심 외교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았죠. 그렇죠. 경제적인 교류도 그렇고 문화적 교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많이 회복됐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해요. 네.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고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MOU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한 MOU가 10여 건,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MOU도 한 3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체결이 됐고 한한령도 물론 뭐 명시적으로 한한령을 완전히 풀겠다고는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협력하기로 MOU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 같고 문화 문제도 왜 이렇게 한한령 문제에서 완전히 푼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냐면 실제로 중국은 한한령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푼다는 말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들이 가서 중국에서 공연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논의도 오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다고 하면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 교류도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고 AI나 이런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협력의 범위 안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 대통령이 네. 일본을 방문하는데 이번 방문이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더 관심에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이제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할 거예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이 치우친 그런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가치 중심 외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결국은 일본 경제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주고 있어요. 히토류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거 지금 이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경제인들이 공식적으로 다카이치 총리한테 이거 관계 개선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외교를 하는 게 맞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다카이치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라도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그 많은 형태의 어떤 뭐랄까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나라와도 밀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일본 방문, 이재명 대통령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도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끝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쿄가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시에서요. 네.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에요. 아. 일부러 그 장소를 정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통 도쿄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나라시에서 하는 게 다카이치 총리 출신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서 한국 정상을 만나고 거기서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다카이치 입장에는 상당히 큰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할 얘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 얘기도 얘기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경제적 협력 이런 파트너로서 그래야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으면 우리나라와 협력을 통해서도 경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일본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와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얘기 잠깐 해볼게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대통령을 생포했는데 이번 사건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국제법 위반 또 미국 국내법 위반이에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두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건 차치하고 그 네. 문제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마약과 연관돼 있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나라의 그 정상 대통령 선거로 어쨌든 뽑혔잖아요. 물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불법 선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그렇게 뽑힌 사람을 다른 나라가 가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버리고 생포를 해와요. 이건 약욕 강식 아닙니까?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이든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든 이런 정식적인 사법기관을 통해서 처벌받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을 제거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국제 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것이고 또 힘센 나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란드마저 노리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유럽 국가들과의 긴장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토가 사실 미국과 유럽의 연합체잖아요. 네. 근데 나토 회원국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린란드는 덴마크 0이에요. 덴마크에서 덴마크 0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인데 네. 그곳을 지금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다른 나라의 영토를 그렇죠. 우리가 가져가겠다.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한테 양도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요.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제는 어떤 존중이나 룰이나 규범이나 규정이나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네. 심지어는 보니까 멕시코도 군사력으로 지상 작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 이게 이건 정말 저는 황당무계합니다, 진짜.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다른 나라를 존중해주고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줘야죠. 왜 자기가 힘센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린란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원이 많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고요. 자원이 많은 지역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자원 확보라고 생각해요. 네. 트럼프는 무슨 군사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자기한테 필요하면 다른 나라만 땅을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는 트럼프 이런 태도는 정말로 잘못됐어요. 네. 이거는 국제질서 전체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내로 돌아와서요. 더불어민주당 얘긴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제명을 당해도 탈당을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진짜 억울해서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목적은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본인의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당을 하지 않고 버텨서 시간이 지나고 또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네. 본인은 정치적 생명과 연관해서 탈당은 안 하지만 탈당을 안 하면 누가 같이 피해를 당합니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네. 당을 생각한다면 탈당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소명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탈당하고 수사받고 문제없다, 무죄가 됐다. 그럼 다시 복당하면 돼요. 근데 계속 버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당이 큰 어떤 부담을 주는 거다. 또 이재명 정부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서 민주당과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라도 탈당하시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2일 윤리심판이 열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도 할게요. 과거 네.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에게 폭언을 한 녹취 파일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과거에
본인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 10시 25분쯤 전화를 걸었다는 그런 폭로인데 일단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네. 그러나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공개된 후에 또 청문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론이 일단 청문회가 지나고 나서 여론을 추이를 볼 거예요. 여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장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론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후보자의 이런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자녀들에게 또 본인이 뭐 재산 zem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100억 원이 늘었다고 얘기 보도가 되고 있던데.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 정세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청문회가 돼서 어떻게 소명하느냐, 어떻게 해명하느냐, 또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네. 청문회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여론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분위기, 이런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명 철회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청문회는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지 이것도 함께 살펴봐야겠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네네.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하겠다는 얘기 안 했죠? 네. 내란에 대한 사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잘못됐다고 생각, 수단이 잘못됐다. 그러면 수단이 계엄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막 정상적인 국정 활동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명확하게 내란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네. 그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끊어야 돼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사과한다고 기자회견하고 나서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을 영입하거나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심지어 친한계로 불리는 당내 인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사과냐. 말로만 사과하고 뒤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국민들도 이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 앞두고 논란이 많으니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국민의힘 출신들 이 사람들이 막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건데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져서 진정성은 전혀 없었던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대표가 김도읍 의원이 사퇴한 정책위의장의 3선 정점식 의원을 지명했는데 문제는 이 정 의원이 대표적인 친윤 인사다 이런 네네. 비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전당원 의견 수렴 조사에 들어갔는데 당명 개정 매번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당명 개정을 한다고 해서 뭐 바뀝니까? 네. 사람이 우리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우리 청취자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신뢰를 쌓는 건 말로 쌓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말이 실천될 때 신뢰가 믿는 겁니다. 네. 행동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에서는 행동을 더 믿어요,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고 임명하는 거 보면 친윤 세력들을 임명하고 이런 모습은 실제적으로는 변하지 않겠다는 선포예요.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말로 사과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안 보이면 사람들은 행동을 보지 말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명을 바꾼다 한들 그냥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게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당명을 개명하기 전에 먼저 행동과 태도부터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너 몇 번, 수십 번 당명을 바꾼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 보시나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김종혁 전 네. 최고위원이죠. 네. 2년 당무위원회에서 2년 징계를 하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축출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윤리위원회 들어간 분들도 대부분 친윤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인사들 이분들에게 일정 부분 좀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저는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새로 위원장으로 된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건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책임까지도 묻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은 글을 안 올렸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군 방첩사령부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네네. 49년 만에 해체가 되는데 이번 12.3 기염 때 선관위 침탈 또 정치인 체포에 동원이 됐었는데 이렇게 결국 해체가 된다면 우리 군 앞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방첩사가 원래는 보안사 전두환이 정권을 잡을 때 그 자기의 친위 역할을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쿠데타 그렇죠. 일으킬 때. 네. 그 정보를 다 본인이 다 취합하고 잡고 있어가지고 가능했던 일인데 그 보안사가 바뀌고 기무사로 바뀌고 기무사가 바뀌어서 또 다른 본부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 방첩사로 바뀐 거거든요. 네. 윤석열 때 정부 때. 근데 그 방첩사가 뭐 예를 들면 계엄 문건도 만들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사찰했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 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찰, 계엄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고 이번에도 보면 최전방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도왔던 그런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이 조직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수집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체가 맞다. 네. 그래서 세평이라든지 신원조회 이런 부분들을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번에 보니까 세 개로 나눠지면서 하나의 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예 방첩사가 세 개로 나눠진 세 군데에서는 신원조회는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잘못하면 세평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불법적인 사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하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굵직한 시사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 노래로 아이유의 너랑 나 듣고 올게요. 시계를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마음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을 해줘도 좋아 너를 재촉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성장새로 비치는 내 마음 들기가 두려워 가슴이 막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디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벌써 2026년을 맞이한 지도 9일이나 지났는데요. 네. 연초가 되니까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본격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 도지사 또 경상북도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경북 도민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이번 조사는 TBC 대구방송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북에 거주하는 8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00%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연말에 네.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것이 연초인 올해 1월 2일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후보 분석에 앞서서요.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북에서는 어디가 강세인가요? 네, 최근 전국 단위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기존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표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경북 지역의 이 표본을 많이 잡았을 때 여전히 야권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52.7%로 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72.2%에 달해서 이 세대별로 격차가 좀 뚜렷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0대가 39.6%, 50대가 37.4%,
4%로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 경북 지역에서도 40대, 50대가 좀 집중적인 지지층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이후에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대가 더 투표에 결집하느냐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연령대별로 지지율은 다르지만 경북에서는 여권이 야권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후보 네. 지지의 상황 살펴볼게요. 여야 통틀어서 누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나요? 네, 경북도지사 차기 어떤 인물이 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네. 아무래도 현직 재선 도지사인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가 20.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뒤를 이어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15.6, 최경환 전 부총리가 11.9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4%로 어찌 보면 후보들 간에 합을 더하지 않으면 이 야권의 유력한 주자들과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 권오을 장관이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결과를 보니까요.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긴 한데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역에 있으면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과반또는 뭐 30%도 좀 미치지 못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 경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경북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 도의사뿐만 아니라 매우 많고 이 상당수가 여러 도전자가 많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당내 정권 교체를 한번 해보자.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이 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철우 도의사가 지금 재선을 지냈고 이 8년간 도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에서 좀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는 행정을 맡다 보니까 중앙 정치와 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좀 크게 낸 대표적으로 뭐 김재원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도가 좀 결집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이 흐름은 네. 그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뭐 지지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철우 지사가 21%, 이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입니다.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17.2%,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요.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12.5%, 이강덕 포항시장이 7.8%, 이런 순으로 여론조사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현직 지사의 3선 도전 여부와 또 중량감 있는 다들 또 의원을 지낸 이 최경환 전 부총리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 경북 지역에서 의원을 지낸 바가 있어서 네. 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진통이 있을까 늘 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공천은 경선으로 치러질 텐데 현재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지만 이 경선 기준으로 했을 때 지도부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도부가 바뀔 것인가 이 공천 과정에서 경선 룰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 관심이 좀 모이지 않을까. 게다가 한 가지 더 하면 네. 경북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이 공천이 문제가 벌어진다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장동혁 이 네.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보시는 건가요? 네,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좀 바뀌려면 소위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러 서로 다른 세력들이 좀 힘을 모아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뭐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좀 뭐 힘을 모은다든가 이 조짐이 보이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 전 대통령과 또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도지사 선거에 일종의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이철우 도지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선두권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내 당원들의 이 투표 비율을 지금 50%인데 이걸 70%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내 이 적극적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 당내 갈등과 별개로 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주당 집권 여당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다른 무당층에 대한 중도 확장 전략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이철우 도지사에게 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리는 250만 경북도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경북의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비전과 정책은 실종된 채 극우몰이판으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지점입니다. 그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볼게요. 당내 적합도 조사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권오을 국가본부 장관이 20.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차범위 바뀌고요. 다음이 오준기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12.5%, 그리고 이영수 지금 비서관이 7% 순이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 이 권오을 장관의 지지율이 뭐 남성과 진보 성향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불리한 경북이지만 험지를 뚫기 위해서는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좀 내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권오을 장관이 국회의원도 3선을 지내기도 했고 지금 장관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쟁해볼 만한 선거를 위해서 장관 출신이 좀 출마해야 한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또는 이 지지층의 민심이 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을 포함한 북부권의 표심은 전체 결과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 경북도지사 전체 지지도에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23%로 이철우 지사의 19.3%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서 북부권에서는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오을 장관도 북부권에서는 11.4%, 이 전체 지지율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이게 이 결과를 보면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좀 인지도, 충성도가 높지 않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고향이 의성이고 국회의원도 요 지역에서 또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오을 장관은 안동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고향도 안동이죠. 반면에 이철우 현 지사는 김천이 또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잠잠해졌지만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던 당시에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이 반발 또 불만이 북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도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 혹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결국 부동층인데요. 이번 여론조사도 보면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0%가 넘는 응답자가 이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에서 부동층으로 또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고 선거는 흔히들 이야기하면 세 가지 이야기할 때 이 구도 그리고 후보 바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에 따라서 이 과연 3자 구도 또는 다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민주당의 인물론입니다. 네. 권오을 지금 장관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얻고 있는데 또 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당 프리미엄, 일종의 이재명 정부가 경북에 무언가 이 확고한 메시지, 이 정책적인 선물을 남기게 된다면 이번 선거 이 경북 지역도 좀 여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관심을 가지는 선거구가 될 수 있다. 요 두 가지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경북도지사에서 이제 경북 교육감 선거로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교육 현장의 소장을 뽑는 자리인데 지금 판세 어떤가요? 네, 이 같은 여론조사, 이 교육감 적합도 조사에서 네. 현직인 임종식 교육감이 21.9%, 그리고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이 14.1%, 이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이 6.1%, 이용기 정교조 전 경북지부장이 6%, 이 김성조 전 한체대 총장이 5.2%, 임준희 문명고 교장이 4.8%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37.6%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꽤나 높네요.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아직까지는 이 도지사 선거에 비해서 바깥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고 다른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직인 임종식 교육감의 지지세가요. 예전만 못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수치로 보면 어떤가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철우 도지사와 좀 비슷한데 이 지지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여전히 60대와 보수 성향층에서는 좀 강점을 보이고 있긴 한데 특히 이 서부권에서는 20%에 또 미치지 못한 지지율을 얻었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층의 지지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이번 여론조사에 언급된 후보군이 진보 1명, 이 보수 5명인데 네. 경북교육감 선거는 결국 보수 후보가 단일화하느냐, 이 진보 후보 입장에서는 다자구도 하에서 진보층을 결집하느냐, 이 도지사 선거보다도 훨씬 유권자들 입장에서 흥미로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